한 나라 GDP의 20%를 혼자 책임지던 거대 기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무려 30조 원을 쏟아부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떠나고 있거든요. 세금 면제해주겠다던 달콤한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4,300억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왔고 예고도 없이 공장 전기가 뚝 끊기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때 삼성을 유치하려고 무릎까지 꿇었던 나라가 이제는 삼성 꺼져라를 외치고 있죠. 은혜를 베풀었다고 착각한 오만함의 대가가 지금 베트남 경제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짓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할 대어였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료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삼성 경영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내놓은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죠. 법인세를 고작 5%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20에서 25%씩 세금을 내는데 베트남은 그 4분의 1 수준으로 확 깎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공장 부지로 쓸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인허가 절차도 특별히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며 사실상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공장 설립을 총괄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고 미중 갈등의 불씨도 서서히 피어오르던 시점이었거든요. 생산 기지를 분산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결국 삼성은 베트남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하노이 인근 박린성에 첫 공장을 세웠습니다. 첫 해 투자금만 6,700억 원이었는데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스마트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공장은 쉴 틈 없이 돌아갔고 삼성은 추가 투자를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15년에 걸쳐 총 27조 원이 넘는 돈이 베트남 땅에 뿌려졌죠.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을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기 전 박린성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소가 논밭을 갈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가 전부였던 전형적인 베트남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동네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탈바꿈했어요. 공장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올라갔고 현대식 병원과 학교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울퉁불퉁하던 도로는 말끔하게 포장됐고 수천 대의 통근 버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죠. 10만 명이 넘는 베트남 청년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농사짓던 부모 밑에서 자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거예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으로 이들은 오토바이를 사고 작은 집을 장만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삼성 직원 한 명이 쓰는 돈이 동네 식당으로, 마트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삼성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만 1,200개가 넘었습니다. 부품 납품하는 회사, 포장재 만드는 회사, 물류 운송하는 회사까지 삼성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베트남 경제 전체에 피가 돌았어요. 한 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단 하나의 외국 기업이 책임지는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삼성은 그냥 외국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 그 자체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혜택을 베트남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베트남의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자신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땅을 내줬으니까 삼성이 돈을 버는 거다. 오히려 베트남이 은혜를 베푼 거라는 뒤틀린 생각이 퍼진 겁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SNS에서 유행처럼 번졌고요. 심지어 삼성 기술은 이제 다 배웠으니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 만들면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베트남 토종 기업들이 삼성에 납품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종이 상자, 비닐 포장재, 플라스틱 껍데기가 전부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부품이 수천 개가 들어가는데 정작 핵심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같은 건 전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하는 건 겉포장이랑 박스뿐이었던 겁니다. 15년 동안 삼성 바로 옆에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베트남 기업들은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기술 이전을 받아낼 역량 자체가 없었던 거죠. 전 세계 매장에 깔린 스마트폰 뒷면에는 분명히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메이드 바이 코리아였습니다.
한국 기술로, 한국 부품으로, 한국 사람들이 관리해서 만든 제품을 베트남 땅에서 조립만 한 거예요. 베트남 수출 실적의 72%가 외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술 강국처럼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텅 빈 허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은 1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삼성이 기술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은 현지 협력업체를 키우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품질 관리 교육도 해주고 생산 공정 개선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었어요. 베트남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 경영 중소기업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당장 납품해서 돈 버는 게 급했지 10년 뒤를 내다보고 기술력을 쌓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숟가락을 손에 쥐어줬는데 밥을 뜰 생각조차 안 한 겁니다. 베트남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면 수조 원 규모의 투자와 수십 년의 인내가 필요한데 베트남은 그런 장기 플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삼성이 알아서 공장 돌리고 세금 내주면 그걸로 됐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 조립 공장 역할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공정은 전부 한국에 남아 있었고 베트남에 떨어지는 건 푼돈 같은 인건비뿐이었죠. 이런 취약한 구조에서 삼성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건 텅 빈 공장 건물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뿐입니다. 기술도 노하우도 자체 브랜드도 없이 그저 외국 기업의 하청 기지 노릇만 해왔으니까요. 베트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바로 옆에서 15년을 보냈으면서 정작 거위 키우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월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전격 도입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 15%의 세금을 걷자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도인데요. 여기까지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적용하는 거니까요. 진짜 문제는 베트남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똑같이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인도는 세율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을 보조금으로 돌려줬고 폴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외국 기업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세금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내는 돈은 예전과 똑같도록 설계한 거죠. 삼성도 베트남 정부에 똑같은 방식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건 받아들이겠으니 그만큼 보조금으로 돌려달라고요. 그런데 베트남 국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서 슬쩍 빼버렸습니다. 사전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뺀 거예요. 그 결과 4,300억 원짜리 세금 청구서가 고스란히 삼성 앞에 날아들었습니다. 15년 전에 굳게 약속했던 세금 혜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비유를 해볼게요. 월세 꼬박꼬박 내고 집이 낡으면 본인 돈 들여서 수리까지 해준 모범적인 세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서 관리비 500만 원을 더 내라고 멱살을 잡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었는데 말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문제만으로도 삼성은 충분히 화가 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여름 베트남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어요.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치솟았고 베트남의 노후한 전력망은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공장 가동을 주 3일로 줄이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심지어 낮에는 에어컨을 끄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어요. 반도체나 스마트폰 공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클린룸이라고 불리는 초정밀 생산 시설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수백억 원어치 제품이 한꺼번에 폐기됩니다. 전기가 1초만 끊겨도 라인 전체가 멈추고 그 위에 있던 부품들은 전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에어컨을 끄라니 이건 사실상 공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고도 없이 전기가 뚝 끊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삼성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고 라인 위에 있던 부품들이 전량 폐기되면서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죠. 삼성 엔지니어들이 4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비상발전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베트남 관료들은 경제 성장률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비용을 분담할 테니 전용 발전소를 함께 짓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베트남 정부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몇 달째 반복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뜯어가면서 정작 공장 돌릴 전기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 삼성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폭탄의 전력난까지 이미 삼성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바로 미국발 관세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강력하게 예고한 거예요. 베트남이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명분이었죠. 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미국에 팔 때마다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면 굳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죠. 미국과 끈질기게 협상하고 관세 예외를 받아내려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습니다. 삼성이 미국과 직접 협상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죠. 우리는 모르겠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삼성 경영진은 이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한 거죠. 베트남에게 삼성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뜯어낼 수 있을 때 뜯어내고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내팽개치는 이용 대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27조 원을 투자하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수출의 20%를 책임졌는데 돌아온 건 이런 냉대였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베트남에 미래를 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삼성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도였어요. 2025년 초 이재용 회장이 직접 뉴델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모디 총리와의 면담이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삼성은 100억 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어요. 인도 정부의 반응은 베트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삼성을 환영했죠. 인도가 내놓은 조건을 들어보세요. 먼저 세금 혜택을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했습니다. 여기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통해 매출이 늘어난 만큼 4%에서 6%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니까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구조죠. 전력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줬습니다. 전용 전력선을 깔아주면서 절대 끊기지 않는다고 확약했어요. 베트남에서 겪었던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한 겁니다. 땅도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인도 시장 자체가 엄청난 매력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베트남의 14배가 넘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해야 했는데 인도에서는 만든 제품을 현지에서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물류비도 아끼고 관세 걱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삼성 경영진은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인도로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15년간 정들었던 베트남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삼성의 철수 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 경제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하나가 떠나는 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이 빠지면 베트남 전체 수출의 10%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삼성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1200개가 줄줄이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부품회사, 포장재 회사, 물류회사까지 마치 거대한 함대처럼 베트남을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일자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 직원 10만 명, 협력업체 직원 20만 명, 합쳐서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가족까지 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박민성 거리 풍경이 확 바뀌었어요.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사라지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원도 줄 폐업하고 마트도 텅텅 비어가면서 도시 전체가 급속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죠.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LG전자는 베트남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공장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20억 달러 투자금을 인도로 돌렸습니다. 일본 소니도 베트남 공장 증설을 무기한 연기했고 대만 폭스콘마저 신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기업 삼성도 당했는데 우리라고 안 당하겠냐는 공포가 퍼지면서 베트남 리스크라는 말이 국제 투자 시장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베트남은 내부에서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 놓은 찌영미란 사태를 아시나요? 부동산 재벌 찌영미란이 은행 돈 270달러를 빼돌린 초대형 금융 스캔들이에요. 우리 돈으로 무려 3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베트남 GDP의 3%가 넘어요. 한 사람이 나라 경제의 3%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죠.
이 사건으로 베트남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은행으로 몰려가서 내 돈 달러로 바꿔달라고 아우성쳤어요. 은행을 못 믿겠으니까 현금을 들고 있겠다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니까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어요. 공무원 수천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았어요. 살아남은 공무원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뭔가 걸리면 나도 감옥 간다면서 서류에 도장을 안 찍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허가가 안 나와요. 서류가 담당자 서랍에 수북이 쌓여만 있는 거죠. 발전소 신규 건설도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멈췄고 전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부패한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라는 걸 베트남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무디스는 베트남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고 증시는 하루 만에 22% 폭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안팎으로 동시에 무너지는 중입니다. 뒤늦게 베트남 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삼성에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면서 법인세 30년 면제, 토지 50년 무상 제공까지 약속했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삼성 본사를 찾아갔지만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만난 건 부사장이었습니다. 삼성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요. 자본에는 국경도 감정도 없습니다. 신뢰를 깬 상대에게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게 비즈니스의 본질이에요. 베트남은 15년간 쌓은 탑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다시 쌓으려면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